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고위급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최종 담판하고 새벽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안정국정 운영을 위한 지지를, 야당은 민생경제에 실패한 정부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모욕 등 7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외선도 강해지고 미세먼지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자정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조금 전 뉴욕 맨해튼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엔 차석대사 관저에서 열리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신윤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오전 시간일 텐데요.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은 뉴욕 맨해튼 38번가에 위치한 미국 유엔 차석대사 관저에서 우리 시각으로 2시간 전에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9시였는데 이른 아침부터 미국 언론을 비롯해 세계 각국 언론들이 역사적인 북미 고위급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몰렸는데요. 이 회담에 앞서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차례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은 애초 예정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일정을 미리 공지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15분,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3시 15분에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기자들에게는 미리 입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큰 틀의 북미 간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 시작과 동시에 외신을 통해서 북미 회담과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회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지 시각으로 1일 수도인 워싱턴 DC를 전격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뉴욕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 친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애초 예정대로 이번 달 12일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 일정의 정상회담으로는 모든 것을 논의할 수가 없다고 말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신윤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협상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전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서는 뉴욕 고위급 북미 협상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적인 실무 협상입니다. 두 사람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의제 관련 협의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의전 관련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의 협상은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을 확약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We will guarantee his safety, and we've talked about that from the beginning. He will be safe. He will be happy. 그렇지만 이번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 엘리트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부장에게 워싱턴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지만 김 부장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등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를 한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보여줄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30년 가까이 지속한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70년 넘게 한반도를 압도했던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역사적 담판의 실무 협상가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네,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15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3시간쯤 뒤에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서 논의한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9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며 북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한 지 반나절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접견이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은 9년 만입니다. 지난 4월 리용호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양측의 미국 견제 목적이 다분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방문은 서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그 푸틴 지도부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지원도 활용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도도 엿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건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이 패권주의에 맞서서 정세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당신의 지도부와 주도 세밀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핵화는 한꺼번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협상 시작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도 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Начиная весь разговор о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и всех других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онечно же,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это решение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лным, пока санкции не будут отменены. 러시아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첫 번째 러시아인이라고 의미를 두는 등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부각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베 일본 총리는 물론 일본 강요들까지 줄줄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가 분주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7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8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때 미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지만 이때는 충분한 대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하루 전에 아베 총리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한 겁니다. 米朝首脳会談の前に日米首脳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ついて両首脳の間で認識の一致を見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일본 강요들의 미국 행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하루 전인 6일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미 하와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전방위로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북미 회담에서 자칫 일본의 요구 사항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초조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일본인 납치 문제나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탄도미사일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核ミサイルの完全解決、そして重要な拉致問題、この全面解決、こうしたものをしっかり訴えていくというのは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 또 미국과 여러 채널로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재팬 패싱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빈번한 미국 행과 정상회담에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학 스캔들로 연일 국회에 나가 추궁을 당하는 아베 총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아까운 혈세를 써가며 틈만 나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북미 간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남북은 오늘 오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철도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데요. 북미 간의 협상 결과가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회담 당일 새벽 갑작스럽게 어그러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16일 만에 재개됩니다. 북측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넥스 선더를 문제 삼으면서 무기한 연기될 듯했던 고위급 회담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활한 겁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국토부와 문체부 등이 참여하고 북측에서는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철도성과 체육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인 만큼 의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중 개최하기로 했던 군사회담과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준비하는 데 최소 2달 가까이 필요한 8.15 이산가족 상봉 논의도 시급한 안건입니다. 남북 모두 철도와 체육 관련 당국자가 대표로 나선 점으로 미뤄 동해선 경의선 연결과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참여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은 이제 이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조기에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모두 노력한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북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도 관심입니다. 문제는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의제로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간 막판 협상입니다.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남북 간 논의도 급물살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담 성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우리 측 대표단 가운데 산림청 차장이 교체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식 대표단은 아니지만 산림 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나올 경우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남하한 산불은 군사정전이 승인을 받아 비무장지대 남측구역에 진입한 산림청 헬기 등에 의해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산불이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시작될 경우 초동 대처의 어려움 때문에 큰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주례 등 각종 위험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소방 헬기가 효과적이지만 전방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초기 진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산불 발생 시 소방 헬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의 산림복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관심 사안입니다. 무분별한 벌목과 개간, 이에 따른 홍수 등 자연재해로 지금까지 899만 헥타르의 북한 산림 면적 가운데 40%가량이 황폐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 황폐화는 북한 주민의 삶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김정은 위원장도 취임 이후 이른바 산림복구 전투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과 북의 산림 협력 분야는 유엔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큰 부담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산불 진압과 산림복구를 앞세워 남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어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 후보들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까지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모습을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중차대한 선거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공식 선거운동 첫날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지역 지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년간 켜켜이 적폐를 쌓아놓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꺾어놓겠다고 합니다.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 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자유한국당은 치솟는 실업률 등 민생 경제가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1박 2일의 경부선 유세에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만의 지지를 받는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폭주의 끝은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 대한민국의 몰락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중도 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에 묻혀있는 경제 우리가 살려낼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대안 세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이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여당의 독주를 그대로 용납할 것이라는 발상은 촛불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주실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 구도로 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가 민생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현안에 가려져 있어 선거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현 정부의 중간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국 주도권과도 맞물려 있어 각 당에 물러설 수 없는 혈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또 주요 후보들은 각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경기와 인천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각자 정치적 텃밭을 돌며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분당과 남북 평화의 최전선 파주에서 시작해 수원에서 첫날 유세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강조한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 적폐 청산과 남북 평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수립했더니 나라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겨우 죄진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 대단한 일입니까? 한국당 남경필 후보에게도 수원은 5차례 의원직을 안겨준 정치적 고향입니다. 경제도지사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로 선거판을 뒤집고 거함 부시 대통령을 꺾고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제발 경제 문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안양과 안산 등 경기 서남부권을 돌며 다른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막말과 이런 비리와 이런 전과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후보들과 함께 경쟁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께 신중한 판단과 그리고 냉정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심상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 출정식을 갖고 거대 양당을 대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담합하고 짬짬이 했어. 채용 비리 국회의원 국회 내에서 숨겨주고 최저임금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버렸습니다. 인천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지역 쪽방촌 방문으로 소수자 보호와 함께 지역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인근 재래시장을 찾아 경제를 강조하며 일 잘하는 시장을 다시 뽑아달라고 맞섰습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출정식에 이어 5.18 국립묘지 참배로 호남 출신 지역민에 다가갔고, 정의당 김웅호 후보는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천막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집중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제 각각 전통적으로 지지도가 취약한 지역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중랑구에서 첫 유세를 열고 지금까지 한국당 출신이 중랑구청장을 지내면서 서울시와 협조가 안 돼 지역 발전이 더뎠다며 구의원부터 시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서울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서울시가 공원으로 꾸민 서울역 고가도로를 완전히 철거하는 등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변 상권을 일본의 롯본기 이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구로구를 찾아 주요 공약인 서울 개벽 프로젝트를 통해 박원순 시장 재임 7년 동안 잃어버린 청년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자신을 지지해 구로구민을 저버린 박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여의도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박원순 후보와 정당하고 당당한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 출정식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누가 젊은이들에게 해를 조선을 말합니까?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이 세상에 불평 불만을 가르치고 선동하고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선동하고 이 대한민국이 못쓸 나라라고 이제 자살을 부추기고 죽은 자들은 무조건 아름답다고 하고 산 자들은 욕되다고 하는 이 더러운 역사를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러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김 후보가 지지율 폭락에 이제 정신줄마저 놓은 것 같다면서 후보 이전에 사람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건강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당시 대응 과정에 대해 사과는커녕 틈만 나면 유족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금도가 있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도 김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양심도 없다며 망언을 중단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살림 좋아졌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자식 취직 잘 됐습니까?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 영혼이 맑은 남자를 서울 시민들이 좀 뽑아가지고 그렇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이야.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박원순이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 양반 협찬 인생을 사는 사람. 병력은 자기 죽은 할아버지 협찬으로 6개월 방해했어요.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서 박원순이가 둘째 아들인데 자기 할아버지 밑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자기 형도 독자가 됐고 자기도 독자가 됐고 그래서 6개월 방해를 하고 끝냈다 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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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방해를 하고 끝냈다 이 말이
80년 5월부터 81년 6월까지 부안 읍내에서 3대대에서 행안대대에서 방위소집 받느라고 내 고향의 방위소집 받으러 내려가기가 창피해서 그래서 내 처갓동네 여기 왔습니다. 방위소집을 13개월 했습니다. 6개월 방위를 하고 끝냈다 이거. 방위소집을 13개월 했습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젠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커지자 경찰은 이 씨에게 7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경찰에 불려 나온 이명희 씨는 피해자 회유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피해를 끼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환 조사가 2차례나 이어지자 이 씨 측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이미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유에 나선 겁니다. 회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도 이거는 뭐 변호사나 이쪽에도 내용은 알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저희 쪽에는 그쪽 연락이 안 돼서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 하루 이틀 숨고르기를 하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려던 경찰은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데다 피해자 회유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수사 때 폭행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체면을 구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폭행과 상해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공사장 폭행 외에도 관련 영상과 20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명희 씨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도 없이 직원들을 수십 차례나 상습적으로 때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부인이 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될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차 소환 때 취재진을 피하려고 기습 출석했던 이명희 씨는 실내에서 우산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뛰듯이 조사실로 향하던 이 씨는 직원들을 자주 때렸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직원들 자주 폭행하셨나요? 평소에도 직원들 자주 폭행하셨나요? 예?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기 일쑤였다고 증언합니다. 저 주방 쪽문 쪽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두를 넣어놨는데 새벽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구두를 왜 여기 냄새나는 걸 여기다 놨냐고 하면서 집어 던져가지고.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씨 지시를 받거나 따라야 하는 자택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공사장 관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 신청 사유까지 공개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직원을 폭행해 구속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렇게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어젯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계획이고 또 이번 사태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고 없이 A4 넉 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특별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한 지 6일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형사조치 여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의뢰나 고발 계획 등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전국 법원장 간담회나 오는 11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달 중순 이후에나 형사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정할 텐데 개개의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개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파문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거쳐 주요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극도의 사법 불신을 초래했고 결국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됐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마다 개입한 정황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평가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지시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모 판사가 작성한 문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권에 유리한 방향을 검토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정 판사는 또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을 사례로 든 현안 관련 말씀 자료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김모 판사가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대책 검토 문건을 보면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의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이란 문구도 등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건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이던 법원 내 인권법 연구회의 회원을 줄이는 방안과 이번 조사의 시발점이었던 동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란 비판을 받았던 문건들도 사법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건을 작성했던 현직 판사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일부 비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내용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박동원, 조상우 선수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하명주 KB하나은행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함 행장은 계열사 사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는 등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화 방위산업공장 폭발 사고로 숨진 직원들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일부 시작됐습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지만 조문객들은 받기 시작했으며 한화 방산 측과 협의를 마친 유족들은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방산 측은 협의를 마친 유족들에 대해서는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오는 2일 회사장으로 발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중상자 가운데 1명이 숨을 거두면서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오는 2020년부터는 사안에 따라 국회 앞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살포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5월에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세월호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 물대포를 뿌렸습니다. 그동안 안정성 문제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최루액 물대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의 의견으로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루액 물대포도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당 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합헌 정족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시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고려할 때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집회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허용할지는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걸쳐 정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기존 법률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의 경우 한참 뒤에 재난 문자가 도착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기상청이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걸로 바뀌면서 40초 안에 지진 발생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지진 재난 문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기상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정보를 보내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시간이 소모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CBS 시스템을 직접 운영합니다. 최대 5초 정도 시간이 줄어들면서 지진 조기 경보는 25초 이내, 긴급 문자는 40초 이내에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개선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전달 시간이 1초에서 최대 5초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30초에서 50초 걸리던 시간이 20초 중반대에서 40초 중반대까지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에는 지진 정보와 함께 주의사항과 대피 방법 등 기본적인 국민 행동 요령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강진에는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데 수신을 거부한 상태여도 강제 수신됩니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국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국외 지진에도 지진 조기 경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본선 상대인 스웨덴에 대비해 오늘 저녁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3백을 가동하며 수비 점검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온두라스에 이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두 번째 평가전을 앞둔 축구 대표팀. 체력과 높이, 기술 3박자를 갖췄다는 점에서 본선 상대인 스웨덴전 모의고사를 치른다는 각오입니다. 가상 스웨덴이라는 생각을 갖고 선수들한테 일단 주문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선수들한테 우리가 좀 탈압박이나 프레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격에 무게를 둔 온두라스전과 달리 보스니아전에서는 수비 조직력 점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주 전술로 활용해온 4백이 아닌 3백을 가동해 본선에 본격적으로 데뷔합니다. 이승우, 문선민 등 새로운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공격진도 본선 무대를 향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경쟁이라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파 랭킹 41위 유럽 최고 수준의 선수인 에딘 제코와 파니치가 이끄는 보스니아는 최선을 다짐하며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경기를 예고했습니다. Toda Europa y esperamos hacer todo posible para mañana para hacer un buen partido y se puede normalmente que queremos ganar. 보스니아를 상대로 한 국내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러시아행 최종 23인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아이돌 그룹 1급 비밀의 멤버 이경하가 미성년자를 강제수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소속사 JSL 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2심 항소를 제출했고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와 송정, 송도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충남 대천 해수욕장은 오는 16일, 제주 협재 해수욕장은 23일에 개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60개 해수욕장 가운데 30곳은 야간에도 개장한다며 자세한 일정과 부대 행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한화 SNC와 한화 시스템을 합병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을 해체해 계열사의 독립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 중심의 경영과 주주권익 보호 차원에서 그룹 출신 사회이사 임명을 피하고 개방형 사회이사 추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인의 일터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로 5회 대한상의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상의 사진 공모전은 총 상금이 1억 원으로 국내 사진 공모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 부문에는 남녀노소 제한이 없으며 언론 부문은 현역 사진 기자만 가능한데 응모는 오늘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SK그룹과 IBK기업은행이 공동 개최하는 동반성장협력사 채용박람회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SK 관계사와 사회적 기업 등 76개 기업이 참가해 현장에서 채용 상담과 함께 즉석 면접을 실시했고 55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SK그룹은 우수 협력사의 인재 채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울산에서 박람회를 열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롯데가 롯데쇼핑의 자회사인 NCF와 롯데백화점 패션 사업 부분을 통합한 패션 전문 회사 롯데 GFR을 출범합니다. NCF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롯데 GFR로 변경하는 안건을 올려 승인했습니다. 롯데는 NCF의 인지도 높은 여성복 브랜드와 롯데백화점의 유통 노하우를 접목해 시너지를 내고 해외 유명 브랜드 도입과 M&A를 통해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빌려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과 글로벌 투자업체 맥쿼리그룹은 24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내고 스마트폰을 빌려서 쓰는 T렌탈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T렌탈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갤럭시 S9, 아이폰 X, 아이폰 8 등으로 월 대여료는 샀을 때 내는 월 할부금보다 최대 12,500원 정도 저렴하고 대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인데요. 이 물의 효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필요한 물은 지하수를 퍼올려 사용하는데 몇 달 전 배관 중간에 특별한 장치를 단 뒤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하수에 포함된 철분이나 노폐물이 이 장치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전보다 오이 수확량도 늘었고 병충해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물질도 많이 걸르고요. 생산량이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된 것 같고요. 병충해가 안 생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피부에 좋고 화분의 식물도 더 잘 자랍니다. 첫째 설거지를 하면은 세제를 안 쓰고 아주 닦여보면 그릇이 뽀송뽀송하고 윤기가 나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몸 샤워를 하면은 각질도 안 생기고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또 샤워가 나서 스킨을 안 발라도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이 장치는 강력한 자력으로 물에 포함된 노폐물과 배관의 녹을 제거하는 게 특징. 물의 분자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식물의 흡수력을 높여 성장을 촉진하고 보습 효과와 살균 기능도 생깁니다. 물 입자가 작아서 작물이 흡수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작물의 생장, 수량에 도움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선보인 물관리 시스템은 농사뿐 아니라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에도 시범 설치돼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오전 회담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조금 전에 오전 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회담을 지금 뉴욕에서 진행했는데요. 일단 오전 회담은 마친 상태고 오후에 추가 회담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 회담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구체적인 상황 전해드릴 거고요. 또 앞서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이 추가 회담에 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의 첫날인 오늘, 시작부터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종일 파란 하늘이 함께 하겠는데요. 다만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전북과 경남 지방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30도 안팎의 더위에 햇볕도 강해지면서 오존 농도가 대부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존은 황사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낮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6도, 광주도 16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도 31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정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 정각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